야, 세상에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1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들어온다. 이번 1월 달에 진짜 많은 사례를 만나게 된 게요. 전세금을 좀 더 받았습니다. 이 돈 갖고 뭐 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시작되나 봐요. 그래서 뭐 3억의 전세를 내주고 계시다가 이게 5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이 플러스로 생겨버리시는 거죠. 10억짜리 전세하시던 분들, 강남의 아파트 이런 분들, 그게 이제 막 15억씩 하고 하니까 갑자기 막 3억, 5억 큰 돈들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부동산에 친숙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돈이 생겼을 때 이걸 다시 부동산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게 다주택자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전세금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생 부동산만 하시던 분들이 뭐 주식이나 ETF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경험도 별로 없으시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좀 부적절한 느낌을 받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을 때 제가 주로 추천드렸던 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이 부분을 안내를 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죠 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부담대 투자가 뭔지, 그리고 부담대 투자를 했을 때 우리 고객분들이 어떤 걸 얻을 수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를 이해하시기 전에 은행이 담보대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수익을 얻고 왜 안정성을 갖고 갈 수 있게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도 부담대 투자할 때 훨씬 이해도가 높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재밌는 게,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오늘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까지 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야, 세상에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된다면 한번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부담대 투자의 매력이 뭔지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은행은 이렇게 돈을 벌게 됩니다. 은행은 대출자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출자는 이자를 붙여서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쵸? 너무나 간단한 구조인 거죠. 근데 은행이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줍니까? 그냥 안 빌려줍니까? 그냥 안 빌려주죠? 왜? 돈을 빌려줬는데 대출자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담보를 설정을 하게 되죠. 그때 보통 담보는 아파트 담보를 제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고민할 건 뭐냐면, 걱정되는 게 딱 한 가지죠. 돈을 빌려가진 사람이 돈을 못 갚는다, 채무가 미상환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보로 설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경매를 진행을 해서 그냥 자금을 회수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못 갚았을 때를 대비한 것이 아까 보셨던 이런 근저당권 설정, 담보를 잡아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자가 돈을 못 갚으면 그냥 갖고 있는 담보물을 경매로 진행을 해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자금을 회수를 하면 된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은 고객들이 연체를 하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싫어할 것 같으세요? 네. 이 빨간색 글씨 보면 아시겠죠? 네. 은행은 은근히 고객들이 대출을 받아가서 연체하잖아요. 은근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이자를 잘 갚으면 대출이자 약정이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3%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만 받아요. 근데 연체하면 연체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을 제때 못 갚았어. 그럼 은행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거기에 연체이자를 딱 붙여서 그 다음부터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은근히 고객이 연체를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왜? 안정적인 담보를 가지고 있고 연체이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선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쁠 게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연체이자를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대출이자도 안 갚아서 돈을 안 주고 있어서 연체가 된 건데 연체이자율을 붙인다고 해서 그 돈을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어차피 돈 못 받는 건 똑같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담보를 설정할 때는요, 은행에서 1억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1억만 담보로 잡는 게 아니고요. 1억의 120%를 담보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자를 못 갚아. 그러면 경매로 진행을 하는데 그 기간이 걸리죠. 1년이건 뭐 1년 반이건 경매가 진행돼서 경매가 끝나고 나한테 돈이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은행은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1억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 비용 못 받은 것까지 다 합쳐서 받기 위해서 1억을 빌려주더라도 120% 1억 2천까지 담보를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원금과 연체되어 있던 이자를 한꺼번에 모아서 목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뭐 올라간들 뭐하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받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셨다면 만약에 돈을 안 갚아 보세요. 그러면 은행이 연체이자를 못 받아가나 네, 다 받아갑니다. 네, 그게 바로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자가를 마련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이게 생소할 수 있으신데, 아마 자가를 마련해 보신 분들은 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네, 채권 최고액.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 이렇게 다시 펼쳐 보시면 내가 받은 거는 뭐 3억인데 대출이 그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3억 6천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행의 구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행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상관없다. 안 갚으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상에는요, 여러분, 돈이 많으신 분도 있고 돈이 별로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 니즈가 있을 거예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누가 내 돈 좀 빌려가서 좀 잘 갚았으면 좋겠다. 은행의 마음인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나 지금 당장 급한 돈 이거를 누가 좀 빌려주면 잘해서 잘 갚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 행복이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투자를 받아서 이쪽으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가신 분들은 이렇게 원리금을 상환을 하시고 저희는 그거를 고객분들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빨간 옷을 입으신 저희 투자자분이 돈을 빌려준 걸 저희는 이제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담보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당연히 담보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보를 똑같이 잡습니다. 은행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놓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놓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1순위 근저당권을 저희 설정을 해놔요. 그리고 고객분들에게는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니, 근저당권은 내가 뭔지 알겠어. 왜? 내가 은행한테 대출 받을 때 나도 근저당권을 잡혀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근저당권이 뭔지는 알겠어. 질권은 뭐지? 생소한데. 자, 질권이 뭔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질권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담보를 경매로 처분을 하고, 경매로 처분했을 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게 맞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이제 저희가 되겠죠. 저희 행복이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를 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걸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경매에 낙찰자가 생길 거예요. 그럼 낙찰자는 낙찰 대금을 누구한테 주느냐? 법원한테 줍니다.
그쵸? 그러면 법원은 그 낙찰금을 우선순위대로 배당을 해주게 되는데, 이 낙찰금을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주는 게 누구냐? 바로 질권자입니다. 질권자한테 먼저 돈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한테 돈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런 구조, 이렇게 진행됐을 때 고객분들은 안정적인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을 받으신 분들이 내가 주식을 하긴 좀 뭐하고, 또 ETF나 이런 것도 주식보다는 안전한 것 같은데 경험이 별로 없고 또 부동산만 하시던 분들이라 이렇게 철렁철렁거리는 금융 투자를 좀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내가 그냥 담보를 부동산으로 잡아놓고 그냥 이자 받는 거잖아요. 월세 받듯이 매달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괜찮죠.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뭔 상관? 그냥 경매로 처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할 때 고객분들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1순위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도 있고 2순위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도 있는데, 1순위 같은 경우에는 8%의 이자를 고객분들께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2순위로 근저당권 잡는 분들은 10%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담보대출이 꽉 막혀 있는 거 아시죠? 예, 부동산 담보대출 1주택자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뭐 다주택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매 같은 거 하실 때는 대출이 꽉 막혀 있고 15억 이상인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출 수요자들이 이제 저희 같은 대부법인으로 많이 오고 있는 추세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1순위 8%, 2순위 10%가 보통 이 대부거래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제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순위가 8%, 2순위가 10% 이자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소득이 있는 곳엔 뭐가 있다?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8% 이자지만 실제로 세금을 떼는 게 이게 이제 27.5%가 세금으로 빠져요. 엄청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8%가 아니고 실제로는 한 5.8% 정도가 순이익입니다. 이자 빠지고 순이익이 5.8%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1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1억 곱하기 0.058이 될 거예요. 그러면 580, 연간 580인데 이걸 나누기 12를 하게 되니까 한 달에 한 48만, 한 5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1억당 한 달에 한 약 5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근데 만약에 2순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2순위라고 해서 여러분 다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순위라고 해서 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2순위 같은 경우는 10% 이자인데 실질 이자는 7.25%가 돼요. 그러면 똑같이 만약에 내가 1억이다 그러면 0.0725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게 1년간 이자고 이걸 월로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6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자를 받아가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약 단위가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묶어 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담보의 가치입니다. 네, 담보의 가치인데 저희가 토지, 뭐 공장, 상가 이런 건 아예 담보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는 감정가가 5억이어도 실제 경매 들어가면 막 2억에 낙찰되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아예 담보를 받지도 않고 그런 건 아예 안 합니다. 아예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온리 아파트, 무조건 아파트만 합니다. 근데 아파트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KB 시세가 나오는 아파트가 있고요, KB 시세가 안 나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경남 의령, 제 지역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뭐 경남 의령의 나홀로 아파트 한 동만 딱 덩그러니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건 KB 시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담보의 가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담보 가치를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전라남도 뭐 무안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역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단독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예요. 이건 거래도 잘 안 돼. 이런 거는 시세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되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아예 안 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지방이라 하더라도 5대 광역시, 뭐 대구나 부산이나 뭐 이런 데들 있죠. 또 대전이나 뭐 이런 세종시까지는 합니다. 네, 세종시까지는 합니다. 이런 데들은 딱 시세가 나와 있어요. 시세가 나와 있고 이거는 뭐 특별한 권리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그냥 KB 시세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 그 담보 가치가 누구나 확인 가능한 것들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재테크도 수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 편한 게 짱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수익을 막 20% 30% 낼 수 있는데 조마조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질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이거 네, 놀라운 일입니다.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좀 찾아보십시오. 네, 해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저희는 진짜로 이걸 다 하거든요. 고객분들이 이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진짜 이렇게 질권 설정만 되면 좋은 거 맞으니까 내가 하겠다. 근데 당신은 질권 설정 안 해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일단 제가 계약 위반한 거고 저 고소할 거잖아요. 그럼 저 깜빵 가는 저 그런 사람 아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게 한 2, 3주 걸려요. 이게 투자를 하시고 저희가 대출을 내보내고 나면 한 2, 3주 있어야 질권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의 불안함은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저희랑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그냥 했던 사례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데 여기 이제 행복의 씨앗 대부, 저희가 이제 행복재무상담센터는 자회사로 행복의 씨앗이라는 대부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걸 하려고 대부법인을 설립을 한 거고요. 자, 근저당권자, 저희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까요? 근저당권자가 되고 행복의 씨앗 대부, 저희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채무자로 저희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채권액으로 이제 뭐 5천만 원, 뭐 2억 원, 그리고 3천만 원, 뭐 4천만 원, 요거 다 합치면은 지금 3억 2천입니다. 3억 2천. 눈치 빠르신 분들 여기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3억 2천을 저희는 대출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고객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3억 2천을 모아서 저희는 그걸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저당권 잡았는데 보시면 4억 1,600만 원을 근저당권으로 잡아놨죠. 3억 2천을 빌려줬는데 4억 1,600의 근저당권으로 잡혀있다? 정상입니다. 네, 아까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 네, 채권 최고액은 보통 은행은 1억 120%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대부법인들은 13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그 이상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30%까지 설정을 한다. 채권 최고액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연체이자까지 붙은 이자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끝나고 나서 원금과 이자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때 딱 뭐 아까 여기 사례에서 만약에 3억 2천을 빌려줬는데 3억 2천만 원만 채권 최고액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연체이자를 어떻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억 2천을 빌려드려도 4억 1천을 4억 1,600이 채권 최고액 설정되는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물건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요거는 저희 행복한 우리의 길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찾기는 좀 힘드실 거고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카페에 바로 가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카페 들어가 보시면 알 건데 여기 들어가시면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탭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쫙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모집 중인 것도 있고 모집 마감인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뭐 하남 아파트 요거 한번 봐볼까요? 하남 핫하죠 요즘에. 요 같은 보면은 지금 아파트 시세가 14억, KB 시세가 14억 6,500이래요. 여러분 KB 시세가 14억 6,500이면요 실거래가는 15억이 넘을 겁니다. 네, 15억 정도 하는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5억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11억을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전 금리가 8%인 거고 대출 약정 기간은 12개월 약정을 해서 계약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분이 이자를 잘 갚으시면은 저희는 뭐 1억당 그냥 아까 실제 이자가 제가 5.8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거 받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상환을 못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아파트 KB 시세가 14억 6천인 거 실거래가가 아마 15억 정도 할 겁니다. 봐볼까요 잠깐? 아마 그 정도 할 것 같은 미사 강변 푸르지오 아파트 요 물건입니다. 요런 비슷한 건데 지금 보면은 15억의 호가가 나와 있는 거고 15억 5천의 호가가 나와 있으면 실거래는 분명히 15억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신 분들은 이제 만약에 돈을 이분이 안 갚는다 그러면 요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서 그냥 연체이자까지 받으면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른 것도 하나 봐볼까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요거는 KB 시세가 한 38억, 한 40억 정도 하는 아파트입니다. 강남의 반포자이 되게 유명한 아파트죠. 야, 씨, 아파트가 40억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아무튼 4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은행권에 19억,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의 대출이 있습니다. 1순위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40억짜리 아파트에 10억 정도, 20억 정도의 대출이 있으니까 한 10억만 저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드려도 총 대출액이 30억인 거죠. 그러니까 40억 아파트에 30억이니까 괜찮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강남에 있는 반포자이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런 거 경매를 갔을 때 낙찰률이 거의 뭐 90% 이상이죠. 그리고 경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매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파트를 싸게 살려고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경매 해보시면 그렇게 싸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경매로 이런 물건들을 처분을 할 때, 회수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세 하락장도 아니고 지금 상승장을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순이라도 이런 건 사실상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세금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게 마음 편한 거예요. 뭐 주식이나 ETF보다도 이런 게 훨씬 마음 편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세금 받으시는 분들께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편이다. 물론 이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 뿐이고 안내를 드리는 거지 최종 선택과 결정은 고객분들이 개인이 하시는 거고, 또 부동산이 담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매까지 못 기다리겠다. 네, 경매까지 못 기다리겠다. 또 두 번째, 담보가 있는 건 좋다. 근데 IMF처럼 폭락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이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네, 앞에까지는 그냥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모든 투자는 그런 거잖아요. 수익이 있고 손실이 있는데 손실을 내가 제거할 수 있으면 그때 내가 투자를 하겠어. 이게 투자할 때 접근 방식이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부담대 투자에서는 결론은 뭐냐면 경매시까지 나는 기다릴 수 없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리스크가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경매를 했는데 내가 빌려준 금액,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뭐 8억을 대출을 해줬다. 근데 경매 갔더니 이게 7억에 낙찰된 거예요. 그럼 1억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게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폭락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우리가 좀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경매 시까지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NPL 채권 매각을 통해서 바로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연체가 됐는데 난 경매까지 못 기다리는 돈이야 라시는 분들은 NPL 채권을 통해서 매각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우리 공부 한번 하자고요. 네, 공부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에 재테크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아집니다. 제가 NPL 채권이 뭔지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용어가 낯설다고 해서 어려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쉬운 겁니다. 용어가 처음 들어보시거나 좀 낯설어서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NPL 채권이란 게 뭐냐?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채무가 정상적인 경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거,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받는 거, 이게 정상적인 채권 거래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이자가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정상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상적인 채권, 이거를 GPL이라고 부릅니다. GPL이 뭐냐면 안 어려워요. G가 굿 퍼포먼스 론입니다. 굿 퍼포먼스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다. 굿이야. 퍼포먼스가 잘 나고 있어. 뭐로? 론으로, 대출로. 굿 퍼포먼스 론. 이게 GPL인 거예요. 정상적인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NPL은 뭐냐? 비정상적인 채권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채권은 뭐냐? 정상적인 채권은 이자가 잘 들어오는 게 정상 채권인 거고, 이자가 제때제때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채권인 거죠. 그걸 우리는 부실 채권이라고 부르고, 그런 부실 채권을 NPL이라고 부릅니다. 그 NPL은 Non Performance Loan의 약자예요. NPL 채권은 이자가 안 들어오고 있는 부실 채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어떠세요? 어려우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면 NPL 채권 매각은 뭐냐? NPL 채권 매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NPL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NPL 채권 누군가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매각할 수 있냐면요, NPL 채권이라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갖고만 있으면 연체 이자까지 쌓여서 배당 시기에 한 방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재테크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NPL 채권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물론 NPL 채권에는 담보부 NPL 채권도 있고 부담보부 NPL 채권이 있는데, 부담보부는 뭐냐면 신용대출 나간 것, 이런 건 담보가 없잖아요. 그런 NPL 채권은 정말 별로예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담보가 있는 NPL 채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탁 내놓으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 이 채권을 사가려고 합니다. 네. 보통 이걸 누가 사가냐면 NPL 전문 법인들이 사갑니다. 네, NPL 전문 법인들은 이런 채권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NPL 채권을 파는 우리들은 채권을 팔고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받고 우리 끝난 거예요. 그냥 돈 받고 그냥 그동안의 이자만 계산해서 받고 원금 받고 그동안의 이자 수익만 얻고 끝난 겁니다. 네. 근데 NPL 전문 법인은 이 채권을 왜 사가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NPL 채권 전문 법인이 이걸 왜 사가는지, 사가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고 있으면, 우리의 부담대 투자로 인해서 발생된 NPL 채권이 왜 바로 현금화가 돼서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는구나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낯선 개념이셔서 제가 2차, 3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다 하신 분들은 한 번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부담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부담대 투자를 했는데 차주가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담대 투자는 NPL 채권이 되는 거고, NPL 채권은 매각을 할 수 있다. 매각을 하면 우리는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데 이때 원금 플러스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NPL 채권이 매각이 잘 되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NPL 채권을 매각을 할 때는 NPL 전문 법인한테 매각을 할 건데, NPL 전문 법인들은 이걸 매수하는 게 매력이 있는 건가? 매력이 있거든요. 왜 매력이 있는지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만약에 시세가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선순위가 3억이고 후순위가 2순위가 5억인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한 거예요. 부담대. 우리가 2순위를 한 거예요.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NPL을 돈 받고 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NPL을 넘기고 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우리한테 돈을 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NPL을 받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NPL을 주고 돈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 NPL을 매수하시는 분은 우리한테 돈을 주고 NPL을 받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NPL 대금인데 NPL 대금이 지금 5억이란 말이에요. 5억 플러스 알파 이자가 있지만 일단 5억이라고 보겠습니다. NPL 매수 대금 5억이 필요해요. 우리 NPL을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통합 NPL 매수 대금 5억을 마련을 하면, 첫 번째, 자기 자본금 5천만 원만 쓰고요. 두 번째, 4억 5천은 대출을 받습니다. 어디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부동산 우리가 매수하거나 다주택자분들은 대출이 안 돼요. 부동산 매수할 때 부동산 갖고 있는 걸 갖고 가는 대출이 안 되는 거지, 이런 NPL 채권은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됩니다. 얼마까지? 90%까지 돼요. 네. 이게 은행에 대출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신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여기까지 천천히 할게요. 자, NPL 이자는 저희 거 원래 2순위였으니까 요 이자 요거 원래 10%잖아요 지금. 그쵸? 10%예요 원래 이자가. 근데 NPL 이자가 지금 10%인데 연체 이자가 3%가 붙죠. 그러면 NPL 채권 사가시는 분은 연수입이 13% 이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 수입은 13%가 생기는 거죠. 근데 NPL 매수 대금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저축은행에서. 그 이자가 보통 6% 정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13%의 이자를 받고 6%의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 NPL 채권 사가는 사람은. 그럼 얼마의 연수익률이 남아요? 7%의 연수익률이 남습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입이라는, 이익이라는 건, 투자할 때 이익이라는 거는 수입, 내가 이거 했을 때 얼마가 들어와, 그리고 비용, 얼마의 비용이 나갔어,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 보십시다. NPL 채권 5억짜리 사가신 분은 5억에 대해서 13%의 이자의 수입이 발생을 하겠죠. 물론 경매에 가서 한 번에 배당을 받겠지만 수익률은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연간 생기는 수익률은요, 금액은 6,500만 원입니다. 그쵸? 근데 이분은 4.5억에 대해서 6%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2,700만 원이 이자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6,500이 들어올 건데 나가는 돈은 2,700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8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분은 3,8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만들어지는 재테크 플랜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 실투자금 얼마 들어갔어요, 여러분? 실투자금. 우리가 NPL 채권을 이분한테 팔았잖아요. 이분은 우리한테 NPL 채권 사가면서 본인 돈 얼마 갖고 시작했냐고요. 5억이에요? 아니죠. 5천만 원이잖아, 이거. 5천만 원만 본인 돈 갖고 시작을 했는데 3,8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실투자금이 5천만 원인데 연수익금이 3,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연수익률이 얼마예요? 76%. 연수익률이 76%인데 거기에 뭐도 있어요? 부동산 담보도 있어요.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NPL 채권 법인들, NPL 전문 법인들이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NPL 이제 우리가 투자한 부담대가 상환이 안 됐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차주가 못 갚을 수 있죠. 상환을 안 됐는데 그럼 이게 NPL 채권 되는 거잖아요. 그럼 NPL 채권을 우리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시장에 나갔을 때 매력적인 물건이면 바로바로 사람들이 사가서 우리가 자금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NPL 채권이 매력이 없으면 시장에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린 자금 회수가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의 NPL 채권은 시장에 내놓는 순간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을 서 있습니다. 사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네. 다 사가려고 난립니다. 우리의 그 NPL 채권은 담보가 아파트라서 그런 거예요. 뭐 토지나 상가나 뭐 저희 지방의 나홀로 아파트는 이런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 5대 광역시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NPL 채권으로 내놓잖아요.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들 다들 사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금 회수에는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연수익률이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 지금 못 믿으실걸요? 못 믿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론상 그런 건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걸 개인은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은 못 하고, 이런 NPL 채권을 다룰 수 있으려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조건을 갖춘 대부 법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NPL 전문 법인들은 대부 법인입니다.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 NPL 그 전문 법인을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NPL 전문 법인을 하면 이런 것들 고객분들이랑 전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건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네. 하여튼 이런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남들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ETF 얘기 많이 하는데, ETF나 이런 거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10년 전에만 이런 걸 알았어도, 5년 전에만 이런 걸 알았어도, 1년 전에만 알았어도,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담대 투자도요, 내가 1년 전에만 알았어도, 이거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다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NPL 채권 투자까지 들어가 보면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진짜 좋다, 대박이다 하시는데, 근데 이건 알아도 못해. 예, 알아도 못해요. 또 법인을 세운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적절한 인맥과 이런 구색이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준비가 되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대를 예전에 제가 새롭게 만들었을 때, 요거를 제가 만들었을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개인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아니에요. 이게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객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NPL 채권 매매를 통한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같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제가 굉장히 혜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혜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나누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전 이런 것 좀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제가 준비가 되면 그때 부담대를 짠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NPL 채권 투자도 짠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요 질문 또 되게 많이 하십니다. 폭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경매, 입찰, 직접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고 끝납니까? 아니죠. 보통 왔다 갔다 등락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폭락을 했다.
IMF 때도 그랬고 뭐 리먼 때도 그랬고 부동산 폭락하면 끝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시 또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ETF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폭락하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담대 투자를 해서 경매로 진행을 했는데 운이 없게 폭락을 해서 우리가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접 경매에 참여를 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또 이제 대위 변제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건 대위 변제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반등 시까지 기다린다. 네. 결국은 뭐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ETF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는요. 올바른 자산이라면 이상한 게 아니고 올바른 자산이라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상적인 자산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ETF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다 정상적인 자산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있으면 등락은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부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 근데 경매 갔는데 우리가 빌려주는 회수할 정도의 경매 낙찰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경매로 참여를 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확보를 해서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재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오늘 요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머리가 막 지끈지끈 막 점점 막 어려워지실 겁니다. 그렇죠? 요건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요걸 저희가 어떻게 해서 소유권을 부담대를 통해서인데 결국 어떻게 소유권까지 확보하고 우리가 반등시까지 기다렸다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결론을 좀 정리를 하면 앞으로 요즘에 이제 점점 전세금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뭐 ETF도 괜찮고 이런 운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나는 부동산이 좀 오래 해서 부동산이랑 연계되어 있는 투자였으면 좋겠고 또 부동산 규제를 안 받는 그런 투자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담대 투자를 진행해 보셔도 괜찮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금 보장이 되거나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죠. 모든 투자에는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이 감당할 수준인지 해지할 수 있는 내용들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 부담대 팀장님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